한양으로 도읍이 정해졌을 때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집들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을 말이죠. 집,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성 안으로 들어왔고 누군가는 성 밖으로 밀려나면서 위기와 기회가 교차했죠. 이 한양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참 많구나. 내 성공해서 이곳에 내 집을 마련할 것이다. 한양 바닥에 집 한 채 갖겠다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예? 가진 게 그것뿐인데. 그 가격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좀 봐주시게. 욕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집. 한양 사람들의 내 집 마련 분투기가 펼쳐집니다. 개봉 박두. 지난 2002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뜻밖의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진행했고요. 가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걸 다 철거한 다음에 가옥 밑에서도 무덤들이 확인되고 해서 그 무덤이 확인된 범위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진행했고요. 축구장 500배에 달하는 공간. 5,000기가 넘는 무덤이 감춰져 있던 건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5km) 떨어진 산세 마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평생 이곳을 지킨 어르신들에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정성껏 준비한 차례상. 잘 되고 원래도 우리 텃밭에는 풍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누구의 묘이길래 이토록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걸까요? 무덤의 주인은 심득인. 어떤 사람인고 하니 내시랍니다. 원래부터 신사 이동에 내시묘가 많이 있어요. 여기뿐 아니라 몇 군데 있어요. 요 위에도 있고 텃밭들을 지켜주시고 주민들들이 아무 일 없이 다 잘 살고 계시는데 조상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가꾸는 거죠. 궁궐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 인근 산자락엔 인조부터 숙종까지 왕실을 모신 임상궁의 묘도 자리합니다. 상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풍계가 있잖아요. 풍계에 따라서 무덤을 쓸 수 있었겠죠. 내시들도 보면 스스로 후손을 정해서 그 제를 받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무덤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무덤들. 왕족부터 상민까지 왜 유독 이 지역에 다양한 계층의 무덤이 있는 걸까요? 조선시대 이 지역이 한양 도성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도성 내에서부터 한 10리 정도까지는 그 무덤을 쓰지 못하게 하고 벌목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 바깥쪽에 있는 이 지역이 무덤의 입지로 굉장히 선호되었던 곳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10만 명 규모로 설계된 한양. 도성박 심리를 성저 심리라 했는데 토지 사용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의 경계 지역엔 유난히 묘자리가 많았습니다. 도성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성 밖을 그린벨트로 지정한 셈. 그렇다면 한양은 누구를 위한 도시였을까요? 조선 건국을 도운 이들이 신도시 한양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기존 거주민들은 성 밖으로 쫓겨났죠. 빈 땅에 개성에 있는 부상되거나 그다음에 관직자들이 와서 그 땅을 선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성부민보다는 개성에서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먼저 분급을 하고 떠나지 않았던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희망지를 선정해서 또 땅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경 사람들을 한양에 정착시키려는 유인책. 하지만 신분에 따라 지급받는 땅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정일품은 35부, 지금으로 치면 4,500제곱미터의 크기인데요. 이하 한 품에 5부씩 줄어들어 서민은 2부, 약 260제곱미터를 받았죠. 태조 6년에 발급된 이반, 토지의 소유권을 공증한 문서입니다. 누구의 땅인고 하니 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관리 정구. 지금의 충무로 일대인 남부 훈도방에 15부, 약 1900제곱미터의 땅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 서, 남, 북. 대략적인 위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쪽엔 도로가, 나머지 세 방향엔 다른 이웃들이 살고 있군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한성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종로의 땅이 갖고 거기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종로 어느 지역에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사방의 경계를 적어서 한성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확인하고 땅을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모든 땅을 가질 수는 없는 법. 궁궐의 기운을 손상하는 곳은 신청할 수가 없었는데요. 서운관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영원히 인정됐을까요? 만 2년 이내 집을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실거주자를 우선시한 정책이죠. 그런데 빈 땅이 줄어들면서 규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서민의 토지 크기는 그대로인데 고위직은 반으로 작아졌고 왕실 가족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한옥 마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선 전기 때에는 작은 집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여기 워낙 이제 자연 경치도 있고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큰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던 지역이에요. 경복궁과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경복궁에 출퇴근하는 왕족들이나 친족, 그다음에 고위 관료들 중심으로 이제 거주지를 형성했던 곳입니다.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맹사성.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도 북촌에 살았는데요. 지금은 그림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집안에 자연을 드릴 정도로 큰 집. 그런데 왜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조선 후기 때 특히나 이제 일제강점기나 6.25를 거치면서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큰 필지를 쪼개서 작은 필지로 만들어서 거기를 매매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집을 짓다 보니 이렇게 작아지게 된 거죠. 그나마 현재까지 남아있는 저택은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운현궁. 궁궐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요 영역만 해도 50보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면적도 대군이 지을 수 있는 면적보다는 훨씬 큰 거예요. 2배는 약간 안 되지만 대군한테 제공했었던 면적보다 굉장히 커진 상태가 되는 거죠. 조선 전기 때 이게 가사 규제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면 강하게 이렇게 따르지 않아요. 검문 세가들은 규정보다는 훨씬 더 크게 집을 짓고 서민들은 훨씬 더 이부보다 더 작게 북촌처럼 막 자르기도 하고 균형이 깨지면서 편차도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결과가 조선 후기 때 현상이죠. 그렇다면 서민들은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빌딩숲 아래 보존된 조선시대 도시의 흔적. 16세기에서 17세기 한양 한복판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주거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양 도성 내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살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구가 나오게 되면서 기둥의 자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초석이라든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집의 평면 형태를 잡아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걸 하다 보니 저희도 조금 의아했던 점이 마당이 정말 작고 대청의 너비가 2칸 정도 그보다 더 넓어지는 경우를 잘 보지를 못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좁은 집에서 도심 생활을 했었구나. 좁은 땅에 딱 붙어있는 두 집.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다 보니 건물 벽이 담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한옥은 처마가 이렇게 튀어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겹쳐져서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장이 완벽하게 둘러쳐져 있고 건물이 놓이게 되면은 쓰이지 않는 공간들도 많아지게 되다 보니 건물과 담장을 함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채택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양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했을까요? 그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남대문 근처 선해청이라는 창고가 있어 창동이라 불린 이곳에 뭐든지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선비가 살았으니 후명이란 일기를 남긴 유만주입니다. 유만주는 서울에 쇄거한 기계유씨 가문의 구성원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33년을 서울에서 산 서울 사람이죠. 20살이 되던 해부터 죽기 한 달 전까지 13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요. 서울 사람들의 당시의 생활을 이렇게 하나하나 담고 있는 그런 좋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반이었지만 한평생 과거 시험만 보던 유만주. 낡은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그저 보잘것없는 초가집이다. 잡초가 우거지고 벌레가 우글거려 황폐하지만 다행히도 꽃들이 피어나 신선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구나. 집을 옮기는 거는 지금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집을 옮겼다라는 것 자체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살아있는 동안 8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33년 동안 8번이면 이사가 이제 적지 않은 편인데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점을 잦은 이사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도 있습니다. 아버지 유한준이 해주 판관에 부임하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데요. 가족 대표 유만주에게 내려진 내 집 마련의 임무. 누구를 이리 기다린 걸까요?
집 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람. 조선시대 부동산 중개업자 집주룩입니다. 들어오시게. 예. 아이, 처음 뵙겠습니다요. 네. 내가 집을 구하는데 아, 예. 다들 그대를 추천하지 뭔가. 아이, 뭐 이 도성바닥 집들이야 다 제 손바닥 안에 있지요. 아이고, 내가 사람 하나는 참 잘 얻었네. 잘 좀 부탁하네. 아우, 예. 근데 이렇게 유명한 자니 복비가 좀 비싸겠지? 아, 뭐 그거야. 이 형편에 맞게 알아서들 주십니다요. 뭐 먹을 거를 주시거나 먹을 주시거나요. 예. 집을 보여줄 때마다 수고비를 챙기는 집주룩. 아, 뭐 이런 걸 딱 또. 잘 좀 도와주게. 이게. 자, 일단은 가보시지요. 자, 이쪽으로. 930냥 정도에 구했던 창동집이 그 중개 수수료로 15냥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요율로 치면은 1.6%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중개 수수료율이 대체로 0.5%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집을 찾아가서 보고 할 적마다 현물을 수시로 증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경제적 이득이 적지 않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집주룩의 또 다른 업무가 있는데요. 자, 여기 매매 문서 공증까지 받은 아주 확실한 집입죠. 자, 바로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소유권을 인정받기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소지라는 신청서와 보증서 격인 초서를 관청에 함께 접수해야 했습니다. 문길을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주 원래 판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증인, 그 다음에 필집이라 그래서 이 문서를 써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진술서를 관에서 다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입안을 이제 작성을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어디 보자. 도면 작성도 집주룩의 목. 이만하면 구조도 잘 빠졌고 아주 좋은 집입죠. 다음 집으로. 집주룩과 함께 창동 일대 여러 집을 둘러본 유만주. 하지만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하던 계약도 파기되곤 했죠. 다음 집으로. 자, 이쪽으로. 네. 다음 집으로 가시죠. 다음 집으로 가시죠. 잠깐만. 더는 못 가겠네. 집 문제로 심란하던 그때 운명처럼 유만주의 눈에 한 집이 들어옵니다. 정원이 딸린 고즈넉한 집. 아름다운 집이다. 몇 군데만 손보면 아무 문제 없겠어. 다음 집으로. 저기! 이 집을 사고 싶은데 가격도 800냥 정도면 그리 비싸지 않은 듯하고. 아유, 20발입니까? 하지만 집주룩은 이 집은 도깨비가 나온다던데요. 아주 큰 구렁이도 많고 마음 놓고 이 거닐 수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궁궐이 바로 옆이라 이 군사들이 좀 다니겠습니까? 에이, 이거 뒤숭숭할 텐데. 사대부가 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거래를 한번 넣어주시. 이런 집은 넣지 않는 게 낫습니다요. 서원집은 건물이 미비했고 그래서 굉장히 대지가 넓은데도 값이 좀 저렴했습니다. 이 집주룹은 그 집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그렇게 이득을 취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거래를 하면 될 텐데요. 양반들이 입에 돈을 올리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립하기 힘든 일이고요. 집주룹을 끼고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비들을 대신 보내가지고 전가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집주인을 대신해 부동산 거래 전면에 나선 노비들. 폐지라는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집주룹이 추천한 곳은 지금도 땅값이 제일 비싼 명동. 이제껏 둘러본 집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건 집이 아니라 신세계로구나. 내가 지금 무얼 보고 있는 건지 꿈인가 생신가. 무려 100칸짜리 집. 마음에 드십니까? 들다 마다요. 이곳에서 자식 셋을 모두 과거에 합격시켰죠. 참 좋은 집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로 집의 기운이 남다른 것 같네요. 그럼 혹시 가격이... 어르신.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2,000냥이랍니다. 네, 애누리 없이 딱 시세대로 2,000냥. 2,000. 안 된다! 집은 분수에 맞지 않으면 탐을 내지도 말거라!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당시 2,000냥의 가치는 유만주 가족의 10년이 넘는 생활비, 8식구가 25년간 먹을 쌀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려나? 유만주 개인이라면은 아마 그런 돈을 빌릴 수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기 아버지가 풍요로운 지역의 지방관으로 있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주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상업 집단을 통해서 대출을 한다든가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집값을 지불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집을 구매할 때 자금을 조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유만주. 하지만 2,000냥이란 가격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는 잘 되십니까? 네, 이삿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 2,000냥을 변통하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2,000냥이요? 1,800냥이 아니고. 1,800냥이요? 2,000냥이 아니고요? 어찌된 일이요? 아유, 어르신. 예. 집주룹이 중간에서 가격을 부풀린 것. 집주인은 집값을 전혀 다르게 알고 있던데 나에게 농간을 부린 것이요. 농간이라니요? 아유, 매기새고 그런 일 없습니다요. 예. 그럼 지금 와서 계약을 물을까요? 예? 열흘 뒤면 이삿날인데 그 안에 다른 집이라고 찾아질까 모르겠네. 그리고 이 한양 집값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른 법입니다. 1,800냥이 2,000냥 되고 막 그런 거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어찌 집을 마련한답니까? 성 밖에도 괜찮은 조건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대문 밖 기와집이 고작 180냥. 왜 유만주는 사대문 안만 고집했을까요?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 서울의 진짜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대문 밖으로 밀려나면은 아, 저 집은 망한 집이구나. 죽으나 사나 이 사대문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보신각 주변 시전 행당이 있던 종로 일대. 사대문 안에서도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그럼 이 비싼 땅의 거래는 자주 이루어졌을까? 한 집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만석계가 있는 곳은 종로 그쪽입니다. 옛날에는 장통방이라 그랬었고요. 서울의 제일 중심가 중에 하나인 셈이죠. 뭐. 그 상가 중에서는 숙종 때부터 해서 이제 고종 때까지인데요. 이게 한 팔린 그런 횟수라든지요, 그 연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한 150년에 한 30번 정도 매매가 돼 있어서 한 5년에 한 번씩 팔린 거죠. 숙종 때 440냥 하던 집이 고종 때 2,600냥. 무려 6배나 껑충 뛰었는데요.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조, 바로 리모델링. 오래된 집의 규모를 넓혀 300냥 하던 집값이 350냥으로 올랐습니다. 리모델링 한 셈이죠. 뭐 실은 따지고 보면은 집이 많이 헐었으니까 못 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실은 집값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새 집이잖아요, 또. 장기적 상승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순조대 이후는 화폐 가치가 점점 이제 좀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물가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투자 수단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니까 순조대 이후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한양의 인구 증가 또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0만 명이었던 인구가 17세기엔 20만 명, 18세기엔 30만 명을 돌파했죠.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외부 유민들의 어떤 유입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인구 증가다. 17세기라고 하는 시기가 전 지구상의 어떤 소빙기 기후가 휩쓸었던 시기입니다. 임진왜란도 거기에 걸칩니다만 동아시아 전쟁들이 있었던 시기고 흉년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면 유리 걸식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런 유리 걸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유를 베풀었는데 호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거 서울에 몰려들어서 먹고 살 길을 찾았던 것이죠. 인구가 급증하자 한양에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등장합니다. 한양 들어온 지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집 구하기 뭐 이렇게 어렵답니까? 낸들 아느냐?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십니까? 저 집을 빌려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만 마침 기다리던 참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들어와 살아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빈집이니 그렇게 하시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어렵게 빌려주신 집이니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 집에서 나갈 때는 꼭 집주인이 돼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궁금하. 들어가자. 1693년 경남 창녕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직원. 양반인 그는 이후 한양에 올라와 무관이 됐는데요. 1702년 한양 입성을 알리는 글자가 있으니 시입, 빈집을 빌려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에서 자기 집을 지으면 뭐 대대로 할아버지 중조 때부터 쭉 그 집안에 사는데 서울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입
집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광범하게 일어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집을 빌려 사는. 오늘날의 형태로 얘기하면 전세나 그다음에 연세간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입이나 세입으로 들어가는 이제 세입자 신세인 거는 사대부 관료들이나 그다음에 일반 양인이는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17세기 이후 보편화된 전세제도. 하지만 조선 후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안동 출신의 학자 퇴계 이황도 한양에 머물 땐 새방살이를 했습니다. 임차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기록하면 조선, 깨알같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초가 한 칸의 매매가는 10량, 11칸 반짜리 집은 110량이었는데요. 전세는 그 절반 수준인 60량. 하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제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여기 있는 짐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치워라. 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하지 마시오. 예?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당장 나가시오.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사는 도둑이 말이 많구나. 썩 비키시오. 여기 포수 박광학의 집인데 남의 집이라니. 억울하거든 관아에 가서 물으시든가. 못 들었느냐?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야, 이거 놔. 박광학 같은 경우에는 남부 군기시 이 그 터에 있는 그 빈터를 발견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허름한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 거주지가 이제 불안해진 게 2년 뒤에 실제 그 땅의 소유주인 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조막을 부숴버리고 이제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죠. 박광학은 억울했습니다. 빈 땅의 주인을 파악해 관청 2곳에 신고한 후 집을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다니요.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 집은 관청의 허가를 받고 새 들어간 곳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계약은 보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수 박광학 천안관리의 집을 빌려 사는 것을 허락한다. 단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성부에서 받은 입안이 맞구나. 근데 너는 어찌하여 고발을 한 것이냐? 그 땅은 천안관리가 아니라 제 아버지의 땅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천안관리는 그 전 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아버지의 땅이고요. 여기 거래문서입니다. 보수 박광학이 3년이나 마음대로 땅을 점거했습니다. 억울한 건 저희 가족입니다. 아뿔싸, 소유주를 잘못 알았던 걸까요? 문서를 보니 향이의 말이 맞다. 저는 천안관리라는 자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은 주인을 잘못 파악한 보수 박광학에게 있다. 아이고. 그러니 땅을 당장 돌려주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아유, 이를 어쩌나?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빌려서 하는 거의 단점은 아무래도 거주의 불안정이 가장 큰 거죠. 박광학 같은 경우에 뭐 2년, 3년 이렇게 짧게 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 자가처럼 거주를 했던 사람들인데 주인이 바뀌면서 그 땅을 주인이 새로운 뭐 집을 만들거나라고 하면 이제
이전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빌려 살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좁은 성원의 재개발이 시작되면 쫓겨나기 일수. 무슨 일로 그리 우는가? 세상에. 우리 집을 헐어서 절을 짓는다잖아요. 저를?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나 정말 어쩌라는 건지. 그 나라에서 보상을 해줄 텐데. 아이, 그걸 해주면 뭐 합니까? 그거 받아봐야 다시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 개천가에 운막이라도 짓고 살아야 될 판입니다. 해동 엄마 큰일 났어. 이 철거 시작했어. 안 돼요. 안 돼요. 그 눈물 위에 세워진 원각사. 지금은 10층 석탄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조는 이곳에 민가 200여 채를 허물고 사찰을 지었습니다. 물론 보상이 있긴 했죠. 하지만 주변에 집을 다시 구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쫓겨난 사람 일부는 불법 주택에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청계천. 조선시대 쫓겨나고 밀려난 사람들은 천변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빈민들이다 보니까 이 사대문 안에 번듯한 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생활을 하려면 어쨌든 물이 필요하니까 대천변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갈수록 사람들이 도로를 점유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들이 움막의 형태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모여 살기 시작을 하니까 본류 주변에 다 몰려서 살게 되는 것이죠. 1960년대에서 70년대 청계천 반자촌을 기억하시나요? 조선시대는 이보다 더 열악했던 걸로 보이는데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움막이 가득 차 결국 강바닥을 파내야 할 상황까지 갔습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밀려나는 건 늘 서민들. 내 집 한 칸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집과 관련한 심각한 사회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법전에도 기록된 단어. 여가 탈입. 양반 신분이 때로는 무기였습니다. 안에 있느냐? 예, 무슨 일로? 자. 남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다니 무슨 속셈일까요? 나으리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내가 조만간 과거를 봐야 하는데 이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지. 이 본가보다는 여기가 상쾌한 게, 야, 이 요양하기 딱 좋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가. 예? 이 집은 양반인 내가 들어가 살 테니까 너는 나가라고.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 나가라니요? 이 답답한 놈일세 이거? 어? 양반인 내가 집을 내놓으려면 알아서 나갈 것이지, 꼭 끌려 나가야지 나갈 것이냐? 저는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그래? 그러면
끌려나가거라. 여가 탈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뭐 지방에 있는 그 선비들이 과거에 급제하게 되면 관료로 뭐 봉직하게 되는데 살 집은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 주택이 모자랄 때 만만한 평민이나 천민들의 집을 그냥 들어가서 거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소유권의 탈취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주하면서 평천민들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양반이 서민의 집을 빼앗는 여가 탈입을 막기 위해 수시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계시오. 누구냐? 이 집 주인 이름이 어찌 되시오? 건? 조씨. 아, 그 조씨란 사람 밖에 있는데 한번 나와 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열긴 뭘 열어? 그냥 가시지. 양반 체면은 대체 어디에다 둔 거죠? 좀 열어보시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뒷전이 집을 강제로 빼앗은 모양인데 우리랑 좀 갑시다. 일로 오시오. 적반하장으로 폭력까지. 이거 공무집행방해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초기에는 관직자에 한해서만 그런 사례가 나타났던 것이 양반 사대부, 그다음에 유학, 유생층까지 여가 탈입의 계층이 조금 확대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숙종 때입니다.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영조가 강하게 여가 탈입을 금제를 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죠. 여가 탈입과의 전쟁을 선포한 영조.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고 관직자가 여가를 탈입하면 금고형에 선비들은 6년간 과거시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평민들의 집을 그냥 아무런 뭐 권리 없이 쳐들어가는 거, 이거 방치하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조선왕조의 어떤 뭐 질서 자체가 흐트러진다고 봐서 왕을 비롯해서 관료들이 철저하게 그걸 금지하게 된 거죠. 여가 탈입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된 것은 정조 때. 3년간 유배형에 처하는 등 고강도의 규제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따르는 법. 여가 탈입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산 아래 움막을 짓고 사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결국 예외 조항도 생겼습니다. 양반이 무조건 다른 집에 차입이나 세입으로 들어가면 국가에서 탈입으로 규정을 해버리게 되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묵가를 보는 무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외를 시켜주자. 특히 서북민들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 상황이 이제 영조 때 벌어집니다. 조선 초기부터 인구를 분산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동대문 박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번번이 저항에 부딪혔는데요. 왜 성안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걸까요? 바로 성박 인근 지역만 행정체계가 미쳤고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성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지, 죽음의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성 밖은 그야말로 허벌판에 그다음에 면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도성 밖은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대문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인구 팽창은 이런 생각까지도 바꾸게 했죠. 도성 밖에 자연 발생적인 신도시가 생겨납니다. 18세기 후반기에 되게 되면 한양이라고 하는 공간이 도성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성 밖, 경강까지로 해가지고 경강 지역까지 모두 다 한성부의 행정체계 범위 안에,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죠. 특히 이쪽 한강변에 용산, 마포, 서강 이런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 마을들이 생기고 부상 대고들도 그쪽에 많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이런 서울의 도시 성격이 상업도시로 변모해 나가는 거죠. 왕도로서의 성격을 점차 상실하고. 한양에서 서울. 이곳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600여 년 전 누군가의 꿈에서 시작된 도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이 쌓여 1000만 인구의 도시 서울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한양 사람들은 집 때문에 웃기도 하고 집이 좋으면 달림도 내 집만 온다더니 사대문 안에 빽빽한 집들 사이에서도 그윽하니 좋다. 좋아. 집 때문에 울기도 했습니다. 한양의 선비 유만주는 묻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지금은 어떤가요? 내가 꿈을 꾸었던 모양이다. 한양에서 집 구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렇다면 도대체 누가 집을 구한단 말인가?